안결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 어디를 봐도 ETF 사라, ISA 만들어라, 미국 주식 사라 이런 말들이 넘쳐나죠. 근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그 영상들 열심히 보고 메모도 하고 계좌도 만들었는데 막상 실전에서 계좌 열면 왜 내 계좌만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는 미국 증시 또 올랐다. S&P 500 또 신고점 찍었다. 엔비디아 또 날아간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내 계좌 수익률은 왜 그 반만큼도 못 따라가는지 그 이유 뭔지 알고 있었나요? 자, 저는 오늘 남들이 다 아는 순서로 안 갑니다. 보통 ETF 개념부터 설명하고 ISA 계좌 만들고 포트폴리오 짜고 이런 순서로 가죠. 저는 반대로 갑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아무리 완벽한 포트폴리오 비율로 담아도 딱 하나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거든요.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2025년 4월 현재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한 달 사이에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꽤 흔들렸죠. 코스피도 한때 2,400선이 위협받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더 사셨어요? 아니면 손절하고 도망가셨어요? 여기서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과 진짜 보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갈려요. 생각해보세요.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물건 가격이 30% 세일을 한다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카트를 더 크게 꺼내서 더 많이 담아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30% 싸게 나오면 사람들은 카트를 버리고 도망가요.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게 투자 심리의 함정이에요. 그리고 이 함정에 걸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복리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계좌 열기도 무서워할 때 진짜 큰 돈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칼을 갈고 있어요. 쇼핑 리스트를 뽑고 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보세요. 코스피가 1457포인트까지 박살났을 때 개미들은 다 팔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묵묵히 매월 같은 금액으로 S&P 500을 모아갔던 사람들은 2년 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산이 2배, 3배가 되어 있었어요. 2022년 금리 인상 공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35% 이상 빠졌을 때 그 공포의 바닥에서 분할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2023년부터 시작된 AI 랠리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죠.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시장 안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버티느냐의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뭔지 아세요? 사는 기술이 아니에요. 안 파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안 파는 기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이 와도 내 계좌가 덜 흔들리게 구조를 짜야 하고 세금이랑 수수료를 최대한 줄여서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을 극대화해야 하고 내 나이와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그 구조 전체를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법칙을 정리할게요.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세일 기간이다. 이걸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겨두세요. 두 번째 법칙. 내가 월급날 받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쇼핑이 아니라 투자예요. 돈을 쓰고 남으면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으면 쓰는 습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 번째 법칙. 주식 수를 늘리세요. 수익률 퍼센트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S&P 500 ETF를 몇 주나 가지고 있는지가 20년 뒤 내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라도 주식 수가 늘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자, 마인드셋은 장착됐어요. 이제 진짜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들, 지금 뉴스에서는 ETF 사야 한다, ETF 좋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ETF가 뭔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ETF의 진짜 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 우리말로 하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펀드예요. 그런데 이게 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본 적 있죠?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이름은 다 다른데 결국 다
라면이잖아요. 면이랑 스프 들어있는 그 본질은 똑같은 거죠. ETF도 똑같아요. 주식에 펴서 코스피 200 검색하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에이스 200 막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서 멘붕 오신 분 저 알고 있어요.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코스피 200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가는 기업 2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있는 바구니죠. 그 바구니 알맹이는 코스피 200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삼성자산운용에서 포장해서 팔면 코덱스 200이 되고 미래에셋에서 포장하면 타이거 200이 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포장하면 ACE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이게 다 그냥 제조사, 브랜드 이름이에요. 신라면이냐 진라면이냐 차이인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삼성자산운용이 제일 대기업이니까 코덱스 사는 게 더 안전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틀렸어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 코스피 2대 지수가 1% 오르면 코덱스도 1% 오르고 타이거도 1% 오르고 에이스도 1% 올라요. 알맹이가 똑같으니까 수익률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혹시라도 운용사가 망한다 해도 여러분, 돈은 신탁은행에 따로 보관되어 있어서 한 푼도 안 날아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골라야 하느냐고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규모, 둘째는 수수료. 규모부터 얘기할게요. ETF도 덩치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제값에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유동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순자산이 최소 수백억, 가능하면 수천억 이상 되는 ETF를 골라야 해요. 보통 타이거나 코덱스 브랜드 상품들이 덩치가 크거든요. 이 두 브랜드 중에서 고르시면 규모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수수료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직장 동기 두 명이 있어요. 박대리랑 최대리. 두 사람 다 매월 50만 원씩 연 10% 수익 내는 시장에 20년 동안 투자했어요. 박대리는 은행 창구 직원 말만 믿고 수수료가 연 1.5%인 액티브 펀드에 가입했어요. 최대리는 공부해서 수수료가 연 0.05%짜리 ETF를 스스로 매수했어요. 20년 뒤 계좌 열어봤더니 최대리 계좌엔 3억 7천만 원이 있어요. 박대리 계좌엔 3억 1천만 원이에요. 두 사람 다 똑같이 10% 수익 냈는데 계좌 차이가 6천만 원이나 나요. 박대리는 에이 수수료 1.5%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했는데 20년 복리가 굴러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펀드 매니저 월급이랑 운용사 건물 임대료로 빠져나간 거예요. 6천만 원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여러분, 수수료는 내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가에 아주 미세하게 차감되어서 반영돼요. 그래서 체감을 못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처음 고를 때 0.01%라도 싼 걸 골라야 해요. 자, ETF 고르는 3단계 정리할게요. 1단계, 내가 투자할 지수를 정해요. 한국 시장인지, 미국 시장인지, 어떤 테마인지 방향을 먼저 잡아요. 2단계, 순자산 규모가 충분히 큰지 확인해요. 최소 수백억 이상이어야 해요. 3단계, 수수료 비교해서 가장 싼 거 골라요. 알맹이 똑같은데 왜 비싼 거 사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0% 투자자예요. 자, 이제 진짜 황금알 낳는 거위 얘기해 봅시다. 한국 코스피도 좋지만 전 세계 돈이 몰리는 진짜 자본의 중심지는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시장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S&P 500이 우상향해 왔어요. 세계 1, 2차 대전도 지나고 1987년 블랙 먼데이도 지나고 2001년 닷컴 버블도 지나고 2008년 금융위기도 지나고 2020년 코로나도 지나고 전부 다 지나고 결국 새로운 고점을 찍었어요. 2025년 현재 S&P 500은 5,500포인트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이슈로 변동성이 좀 있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ETF 사려고 앱 켜면 두 개의 거대한 산과 마주치게 돼요.
S&P 500이냐, 나스닥 100이냐? 학교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S&P 500은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500등까지의 우등생 모임이에요. 수학 잘하는 IT 기업도 있고, 영어 잘하는 소비재 기업도 있고, 과학 잘하는 헬스케어도 있고, 체육 잘하는 에너지 기업도 있어요. 다양한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이 섞여 있어서 한 과목이 망해도 다른 과목이 살려줘요. 나스닥 100은요, 그 중에서도 수학이랑 코딩 하나만큼은 천재인 이과 특수반 100명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다 여기 있어요. 기술 시험 잘 나오면 날아가는데 시험 어렵게 나오면 엄청 아프게 떨어지는 변동성이 큰 친구들이에요. 아, 그럼 요즘 AI 열풍이니까 무조건 나스닥 올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이게 위험한 착각인 이유를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2022년 금리 인상기 때 기억하세요? 그 한 해 동안 S&P 500은 약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1억 원이 8천만 원이 됐죠. 아프긴 한데 그래도 미국이 망하진 않을 거니까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나스닥 100은요. 같은 기간 마이너스 35% 넘게 떨어졌어요. 1억 원이 6,500만 원이 됐어요. 매일 계좌열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보면 99%의 투자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전부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스닥이 다시 날아갈 때 손가락만 빨게 되는 거죠. 그럼 뭘 사야 하냐고요? 정답은 여러분의 심장 강도에 따라 달라요. 나는 마이너스 30% 봐도 오히려 더 살 수 있어. 강철 멘탈이야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비중을 높여도 돼요. 나는 마이너스 15%만 봐도 잠 못 자, 불면증 올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S&P 500 중심으로 가셔야 해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요, S&P 500을 70%, 나스닥 100을 30% 정도 섞는 거예요. 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깔고 성장성은 나스닥으로 챙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름 뒤에 H가 붙은 거 보셨어요?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S&P 500 H 이런 식으로요. H는 환해지의 약자예요. 달러 환율 변동을 막겠다는 뜻이에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H가 없는 일반 환노출 상품이 유리해요. 왜냐면 위기가 오면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려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빠져도 환율이 올라서 내 계좌 손실을 일부 방어해줘요. 자동 쿠션 역할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위기 때 자동으로 방어해주는 구조가 환노출 ETF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H 없는 거 고르세요. 국내 앱에서 검색창에 미국 S&P 500 치면 타이걸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거 나와요. 수수료 비교해서 제일 싼 거 고르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핵폭탄급 정보 나갑니다. 아무리 미국 S&P 500에 잘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 해도 세금으로 줄줄 뜯기면 내 손에 쥐는 게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S&P 500 ETF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오케이, 대박이에요. 그런데 국세청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15.4% 떼어갈게요. 7넷 70만 원이에요. 7잭 70만 원이 그냥 사라져요. 억울하죠? 억울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걸 합법적으로,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한 것 같죠? 아니에요. 간단해요. 쉽게 설명할게요. ISA는 국가가 만든 특수주머니예요. 이 주머니 안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줄게, 대신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해 라는 조건이 붙은 계좌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겁내는 게 있어요. 3년 동안 돈이 묶이잖아요. 급전 필요하면 어떡해요?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오해예요. 이거 지금 바로 잡아드릴게요. ISA에서 묶이는 건 수익 난 부분만이에요. 여러분이 입금한 원금은 단 하루만 해도 꺼낼 수 있어요. 위약금도 없고 페널티도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빼도 돼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넣어서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총액 2,500만 원이죠. 여기서 원금 2천만 원은 내일 당장 ATM에서 뽑았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수익 500만 원만 계좌 안에 남겨두고 3년을 채우면 세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ISA의 진짜 무서운 힘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빼줘서 세금을 계산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S&P 500 ETF로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ETF를 잘못 골라서 1천만 원 손해봤어요. 일반 계좌에서는요, 국가가 번 돈 3천만 원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때려요. 잃은 1천만 원은 관심 없어요. 결국 46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ISA 계좌에서는요, 번 돈 3천만 원에서 잃은 돈 1천만 원을 빼줘요. 실질 수익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 시작해요. 그리고 일반형 기준으로 여기서 200만 원은 아예 비과세, 즉 세금 0원이에요.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도 9.9% 낮은 세율로 계산해요. 최종 세금이 178만 원 정도예요. 462만 원이 178만 원이 됐어요. 284만 원을 그냥 벌어들인 거예요. 계좌 하나 바꿨다는 이유만으로요. 자, ISA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중개형 ISA로 만드세요. 은행 가서 ISA 달라고 하면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직접 종목을 고를 수 없어요. 우리는 직접 S&P 500 ETF를 골라서 담을 거니까 반드시 증권사 앱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해야 해요. 둘째, 서민형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가입할 때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바뀌어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 올라가요. 하지 않은 이유가 없죠. 셋째,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씩 꽉꽉 채우세요. 올해 못 넣으면 그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돼요. 올해 1,000만 원밖에 못 넣으면 내년엔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ISA 안에 담을 종목 1순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미국 S&P 500 ETF예요. 해외 지수 추종 ETF가 세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가장 큰 ISA 안에 이걸 먼저 담아야 해요. 완벽한 콤보죠. 자, 이제 완성형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성장형 ETF인 S&P 500이랑 나스닥으로 공격수를 배치했어요. ISA로 세금 방어까지 완벽해요. 그런데 폭락장이 오면 어떡하냐고요? 여기서 두 개의 구원투수가 등장해요. 배당형 ETF랑 파킹형 ETF예요. 배당형 ETF가 뭐냐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월 꼬박꼬박 현금을 통장에 꽂아주는 효자 상품이에요. 대표적인 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예요. 코카콜라, 홈디포, 존슨앤존스처럼 10년, 20년, 길게는 6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 기업들을 담은 ETF예요. 그럼 한국은행주나 통신주는요? 거기도 배당 7, 8%씩 주던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배당의 함정이 있어요. 당장 배당률이 높아도 장기적으로 주가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빠지면 결국 손해예요. 배당금 7% 받았는데 주가가 10% 빠지면 마이너스 3%잖아요. 그런데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은 배당률은 3-4% 정도로 한국은행주보다 낮아 보여도 주가도 함께 꾸준히 올라요. 배당 수익에 주가 상승까지 더하면 장기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리고 이 배당 ETF의 진짜 역할은 폭락장에서 빛을 발해요. 시장이 매년 20% 빠졌어요. 배당형 ETF는 성장형보다 덜 빠져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배당금을 줘요. 그 배당금으로 빠진 S&P 500을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폭락장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파킹형 ETF예요. 이름이 재밌죠? 자동차 주차하듯이 내 돈을 잠깐 주차해두는 상품이에요. 주식 사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애매하고 그냥 은행 예금에 넣기엔 아깝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오늘 매수해서 내일 팔아도 하루치 이자를 줘요. 은행 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지만 파킹형 ETF는 딱 하루치라도 정확하게 이자를 줘요. 원금 손실 위험은 제로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폭락장 대비한 예비 총알이 있다면 그냥 통장에 묵히지 말고 파킹형 ETF에 넣어두세요. 이자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시장이 크게 빠지면 그 돈으로 S&P 500 죽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폭락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정과장은 나스닥 100%였어요. 폭락 때 계좌가 맨업 30% 찍히자 공포에 질려서 다 팔고 도망갔어요. 오데리는 나스닥 60%, 미국 배당 다우존스 20%, 파킹형 ETF 20%였어요. 장이 무너질 때 배당 ETF가 충격을 흡수해줬어요. 파킹형 ETF는 1원도 안 줄고 이자까지 붙어 있었어요. 오데리는 웃으면서 파킹형 ETF를 팔아 현금 확보하고 바닥에 떨어진 나스닥을 실컷 주워 담았어요. 1년 뒤 두 사람 계좌는 비교 불가였어요. 이게 방어자산의 진짜 힘이에요. 자, 이제 재료는 다 모였어요. S&P 500, 나스닥 100, 배당형, 파킹형. 그런데 이걸 어떤 비율로 섞느냐가 문제죠.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의 나이예요. 클래식한 법칙 하나 소개할게요. 100에서 내 나이를 뺀 숫자가 주식 비중이에요. 내가 30살이면 100 빼기 30은 70이니까 자산의 70%를 주식에 넣는 거예요. 60살이면 40%만 주식에 넣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120 빼기 내 나이를 쓰기도 해요. 각 나이대별로 딱 찍어드릴게요. 먼저 20, 30대 사회 초년생 포트폴리오예요. 목표는 복리 극대화예요.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S&P 500 ETF 60%, 나스닥 100 ETF 30%, 파킹형 ETF 10%. 이게 기본이에요. 파킹형 10%는 폭락장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총알이에요. 나머지는 다 미국 성장에 올라타는 거예요. 배당? 지금은 필요 없어요. 배당금 받을 돈으로 주가 1%라도 더 오르는 성장주가 낫거든요. 배당은 나이 들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받는 거예요. 어차피 20, 30년 묻어둘 돈이에요. 하락장 와도 신경 끄고 매월 자동이체로 쌓아가는 거예요. 다음, 40대 중견 투자자 포트폴리오예요. 자녀 교육비도 있고 집 살 돈도 필요하고 지출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나스닥 비중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야 해요. S&P 500 50%, 미국 배당 다우존스 30%, 파킹형 ETF 및 단기 채권 ETF 20%, 나스닥은 이제 빼거나 최소화하는 거예요. 배당 ETF를 섞기 시작해서 하락장 충격을 방어해야 해요. 마지막, 50至 60대 은퇴 준비 및 은퇴자 포트폴리오예요.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고 꺼내 쓰는 게 목표예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50%, 파킹형 ETF 및 국채 ETF 30%, S&P 500 ETF 20%. 나스닥은 쳐다보지 마세요. 진지하게요. 은퇴자금으로 나스닥 올인했다가 닷컴 버블 같은 미너스 70% 폭락 맞으면 회복에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대신 배당 ETF 50%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매월 연금처럼 들어와요. 파킹형 30%는 어떤 위기가 와도 3년치 생활비를 주식 안 팔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에요. S&P 500 20%는 물가 상승 방어용 최소한의 엔진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해야 해요. S&P 500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졌다면 그만큼 팔아서 쪼그라든 배당형이나 파킹형을 채워 넣어요. 이게 자동으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치트키예요. ISA를 3년 운용했어요. 비과세 혜택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3년 만기 되면 아, 됐다. 해지해서 여행이나 가야지 이러거든요. 절대 안 돼요. 이 선택 하나로 최종 은퇴 자금이 10억에서 멈출지 30억으로 점프할지 갈려요. ISA 3년 만기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방법 A, 해지하고 다시 ISA 개설해요. ISA를 3년마다 리셋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계속 새로 채우는 거예요. 복리 효과를 무한 반복하는 거죠. 방법 B, 연금 계좌로 이전해요. 이게 진짜 치트키예요. ISA 만기 자금을 내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옮기면 국가가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그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액공제해줘요. 300만 원 세액공제 받으면 세금 환급액이 증가해요.
실질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 원의 현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계좌로 들어간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이 돈이 세금 없이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55세 전에 급하면 못 빼냐고요? ISA에서 넘어온 원금 부분은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세액공제 받은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부자들이 몰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부부 2명이 3년마다 돌아가며 ISA를 해지하고 각자의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을 이체하는 거예요. 매번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를 꽉꽉 채워받아요. 이걸 20년 동안 반복하면 세금 혜택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돈이 모여요. 이게 ISA 풍차 돌리기예요. 3년마다 계좌 갈아 끼우면서 비과세 혜택을 무한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드렸어요. 마인드셋, ETF 고르는 법, 미국 지수 해부, ISA 계좌 활용, 배당형, 파킹형 ETF, 나이대별 포트폴리오, 만기 전략까지요. 그런데 이걸 다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해야 할 것들만 뽑아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증권사 앱 하나 받으세요. 키움증권이든 미래에셋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앱에서 중개형 ISA 개설하세요. 은행 가지 마세요. 반드시 증권사 앱에서요. 개설할 때 소득 확인 증명서 발급받아서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ISA 계좌 안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 검색해서 매수하세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월급날에 자동이체 걸어두세요. 생각하지 말고 자동으로 살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요. 다섯 번째, 매월 같은 금액씩 꾸준히 매수해요.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데 주가가 쌀 때 더 많이 사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가격을 맞추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ETF는 수수료 싼 게 최고예요. 라면,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거예요. 자본주의의 심장에 올라타세요. 세금 도둑을 막으려면 반드시 중개형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하세요. 하락장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더 사세요. 세일 기간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어제였고 두 번째로 좋은 날은 오늘이에요. 10년 전 S&P 500이 2000포인트일 때도 사람들은 고점이라고 했어요. 5년 전 3000포인트일 때도요. 3000포인트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수익률이 80% 넘어요.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20년 뒤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짓게 할지 결정해요. 그때 해놓을 거리라고 후회할 건가요? 아니면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이라고 웃을 건가요? 자, 오늘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새워서라도 팩트체크 완벽하게 끝내고 돈 되는 정보만 싹 다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진짜 도움되는 정보 빠짐없이 구독자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선생님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 합시다. 선생님들, 단결 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자산운용사는 도대체 왜 하필 오늘 이 핫한 테마들의 ETF를 시장에 내놓았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시죠? 당연히 그 산업이 잘 나가고 좋은 투자 기회니까 우리한테 돈 벌게 해주려고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우주 시대가 열렸다, AI 메모리가 폭발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운용사가 오늘 ETF 5개를 한꺼번에 상장시킨 진짜 이유.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2021년 메타버스 ETF 투자자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계좌 마이너스 94%요. 이유 1000만 원이 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장한 ETF 5종의 속살을 현미경 보듯 뜯어보고 진짜 살만한지 아닌지를 냉혹하게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테마주의 변동성에서 벗어나 아무리 폭락장이 와도 내 계좌에 매월 따박따박 현금을 꽂아주는 평생 월급 세팅법. 2026년 최고의 월배당 ETF 3대장까지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딱 집중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먼저 운용사들의 속셈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운용사는 절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서 운용보수라는 수수료를 떼어먹고 막대한 수익을 내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고 삐까뻔쩍한 마케팅까지 하며 ETF 하나를 상장시키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과 시간이 깨집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아무 때나 기분 내킬 때 ETF를 출시하지 않습니다. 딱 한순간에만 출시합니다. 무조건 자금이 미친 듯이 몰려들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뉴스만 틀면 그 단어가 나오고 이미 관련 주식들이 바닥 대비 2배, 3배 폭등해서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장지를 씌워서 ETF를 내놓습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역설인지 아시겠습니까? 운용사에게 최적의 판매 타이밍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고점 매수 타이밍일 확률이 미친 듯이 높다는 겁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2021년 10월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아예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렸고 국내에서는 엔터, 게임, IT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꼬리표만 달면 점화 한가에서 점상 한가로 직행하던 광기의 시기였습니다. 삼성, 미래에셋, KB, NH아문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일타운용사 4곳이 약속이나 한 듯이 2021년 10월 13일 같은 날 메타버스 ETF 4종을 동시 상장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용사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묻지마 자금이 블랙홀처럼 몰렸고 상장 한 달 만에 평균 수익률이 27%를 넘겼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메타버스 올라타라 새로운 부의 추월차선이라며 난리를 쳤죠. 그런데 진짜 지옥은 불과 한 달 뒤인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바로 그 시점에 정확히 역사적 고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메타버스 대장주로 불리던 기업의 주가는 7만 7천 원이었던 고점에서 무려 5천 원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이너스 94%입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60만 원 남은 겁니다. 화려하게 상장했던 ETF 자체도 순자산이 쪼그라들면서 씁쓸하게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ETF는 상폐돼도 남은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돌려받으니 원금이 영원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마이너스 80% 두들겨 맞고 강제 청산당해서 받는 푼돈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새겨야 할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시장의 관심이 극에 달해 뉴스가 도배될 때 출시되는 테마형 ETF는 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최적의 매수 시점이 아닐 수 있다. 이 차갑고 냉정한 시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오늘 2026년 4월 14일 상장한 5개의 종목을 하나씩 도마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총 730억 원 규모 5종목이 한꺼번에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국내 ETF 상장 종목 수가 이제 무려 1093개로 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자산운용의 원큐 K반도체 탑2 플러스입니다. 원큐라는 브랜드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금융그룹 계열의 ETF 브랜드입니다. 타이거나 코덱스에 비하면 후발주자죠. 이름에서 정체가 이미 다 드러납니다. K반도체 탑2,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누굽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반도체 관련 매출이 있는 국내 상장기업 10개사 중 상위 2종목을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입니다.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아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2개 살 거면 그냥 내가 계좌에서 직접 한 주씩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보수 내면서 ETF로 사야 하죠?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직접 사는 것과 이 ETF를 사는 것의 핵심적인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비중 자동 조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5대5 비율로 샀다고 쳐요.
그런데 하이닉스만 AI 사이클 타고 미친 듯이 오르면 어느새 비중이 7대 3으로 틀어집니다. 이걸 다시 5대 5로 맞추려면 오른 것을 팔고 내린 것을 사야 하는데 인간의 심리상 오르는 것을 팔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ETF는 이 귀찮고 감정적인 작업을 기계적으로 정해진 룰에 따라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 수고비를 보수로 내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두 번째 차이는 이름 끝에 붙은 플러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별표 치세요. 이 ETF는 그냥 두 종목을 얌전하게 담는 게 아닙니다.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두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앞으로 미친 듯이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똑같이 강하게 꽂힙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일반 주식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내지만 시장이 꺾여서 내려갈 때는 내 계좌가 찢어지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성격이 강하게 녹아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반도체 투톱이니까 든든하네. 삼성전자니까 망하진 않겠지 하고 노후 자금 왕창 때려 넣었다가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오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게 됩니다. 극강의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강한 확신이 있는 분들만 단기적인 전술로 접근해야 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두 번째, 1QK 반도체 톱2 채권 혼합 5숍입니다. 방금 본 그 미친 변동성의 반도체 탑2에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채권을 정확히 50% 절반씩 섞어버린 짬짜면 같은 녀석입니다. 잔존만기 1개월에서 6개월짜리 북구통 한 채를 넣었습니다. 에이, 이도저도 아니게 섞어 놓으면 수익률 깎아먹는 거 아닌가요? 평소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2026년 4월이라는 시점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거시경제 환경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미국 연준은 이란 전쟁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제 상식 하나 챙겨가시죠.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찬바람이 확 나오듯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기존에 발행됐던 고금리 채권들의 몸값이 팍팍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ETF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를 때 주식 쪽 50%에서 수익이 납니다. 만약 반도체가 좀 주춤하더라도 거시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내리면 반대쪽 채권 50%에서 짭짤한 자본 차익이 발생하면서 방어는 물론 추가 수익까지 내준다는 겁니다. 양쪽 엔진을 모두 달고 나는 구조적 조건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히려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주식도 채권도 동시에 압박을 받는 이중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반도체의 성장은 누리고 싶은데 토막나는 건 절대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우주테크 ETF 전쟁입니다.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와 ACE,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 우주. 요즘 우주 얘기가 나오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타쉽 로켓 발사 성공, 전 세계를 덮어버린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그리고 향후 엄청난 규모의 IPO 가능성. 테마로서의 매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상장한 이 화려한 우주테크 ETF들, 그 속에 스페이스X 주식은 단 한 주도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주 테마라면서 대장주가 안 들어있으면 도대체 뭘 담고 있냐고요? 스페이스X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기업들, 주변 위성 관련 기업들, 우주항공, 방산 관련 기업들을 주섬주섬 담아놓은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또 대박이 난 동네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킨집은 동업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쉬운 대로 그 치킨집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투자하는 겁니다.
치킨집 장사가 잘 돼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지면 옆 편의점도 덩달아 음료수나 맥주가 잘 팔리겠죠? 수혜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의 어마어마한 마진율과 성장을 직접 가져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우주테크 ETF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주 산업이 커지면 주변 기업들도 당연히 큽니다. 하지만 내가 정확히 치킨집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옆집 편의점을 사고 있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액티브 방식을 선택했는데 항공 방산 관련 기업을 편입하지 않고 우주 관련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게 특징입니다. 스페이스X IPO가 실제로 일어날 때를 대비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ETF를 비교해 볼까요? 미래에셋의 타이거는 초기 신탁 원본액이 300억 원이고 한국투자의 ACA는 110억 원입니다. 이 숫자 절대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ETF 생태계에서는 덩치가 큰 쪽이 유리합니다. 규모가 크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래량, 즉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제값에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제값에 못 파는 현상이 생깁니다. ETF가 담고 있는 실제 주식들의 가치를 다 합친 가격이 1,000원인데 시장에 파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10,100원을 주고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 이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ETF일수록 이 괴리율이 벌어져서 투자자가 손해를 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만약 우주 테마를 5년 이상 긴 호흡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상장 직후에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최소 한두 달은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지 지켜보신 후에 유동성이 풍부한 쪽으로 올라타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의 아주 냉혹한 속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액티브입니다. 이름 길죠? 쉽게 말해 AI에 들어가는 필수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테마를 이해하려면 딱 세 글자, HBM, 고대 영역폭 메모리만 아시면 됩니다. 챗 GPT 같은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공부를 처리하는 천재 뇌가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 뇌가 아무리 연산을 빨리 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GPU가 미슐랭 3스타 메인 요리사라면 HBM은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요리사가 말하기도 전에 양파 썰어주고 마늘 다져서 착착 갖다 바치는 특급 보조 셰프입니다. 보조 셰프가 느리면 전체 주방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AI 연산에서 HBM이 핵심 중의 핵심인 겁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고 삼성이 맹추격하고 있죠. 방향성 자체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기준 HBM과 후공정 기술에 집중한 AI 반도체 ETF들이 최근 3개월 만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6세대 HBM4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 ETF의 신탁 원본액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초기 상장 금액이 고작 80억 원입니다. 오늘 상장한 5개 종목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 규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그냥 작게 시작하는구나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엄청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신탁 원본액이 뭘까요? ETF가 상장되기 전에 미리 모아둔 돈입니다. 그럼 상장도 안 된 ETF에 누가 돈을 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 투자자요? 아닙니다. 우리는 상장된 이후에만 살 수 있습니다. 상장 전에 돈을 넣는 건 연기금, 보험사, 증권사 같은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운용사가 상장 전에 기관들을 찾아가서 우리 이런 EPF 낼 건데 돈 좀 미리 넣어달라고 세일즈를 띈 결과물이 바로 신탁 원본액입니다. 타이거 우주테크가 300억을 모았습니다. 기관들이 어느 정도 베팅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코액트 AI 반도체는 80억을 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삼성 운용사가 열심히 세일즈를 돌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 싸늘했다는 뜻입니다. AI 반도체에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기엔 늦은 것 같은데? 하면서 기관들이 지갑을 닫아버렸다는 냉혹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ETF 시장에는 무서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순자산 총액 50억 미만이 1개월 유지되면 상장 폐지입니다. 80억으로 시작한 이 ETF에서 초기 투자자 몇 명만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가 버리면 곧바로 산장 폐지 마지노선인 50억 원에 간당간당해지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테마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구조적 위험을 굳이 우리가 돈 내고 떠안을 필요는 없겠죠? 적어도 3개월은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장 직후에 일시적 수급이 빠진 뒤 순자산 흐름을 체크하세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80억에서 60억으로 줄어들며 죽어가는 상품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팩트 폭행을 견디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은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기관들 속내까지 파악해야 하고 테마형 ETF 투자하기 진짜 너무 어렵네. 그럼 내 노후 자금, 피 같은 내 돈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하게 굴러갈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테마주의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는 항상 차가운 재가 남습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폭풍우가 치든 폭락장이 오든 상관없이 내 계좌에 매월 따박따박 현금을 꽂아주는 강력한 방파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특히 스마트한 자산가들 사이에서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면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은퇴하면 무조건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상가나 원룸에서 매월 꼬박꼬박 월세 받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 상권이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실나면 내 돈으로 대출이자 메워야지. 세입자랑 스트레스 받으며 싸워야지. 벽지 찢어지면 도배 새로 해줘야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은퇴자들은 상가 건물 다 팔아치우고 어디로 오고 있냐? 앱 켜서 손가락으로 딸깍 한 번만 누르면 세입자 스트레스 없이 매월 내 통장에 달러와 원화를 꽂아주는 월배당 ETF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예금에 묶여있던 자산가들의 자금까지 증시로 유입되는 머니무브도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만 무려 160개가 넘습니다. 다들 자기가 제일 배당률이 높다고 광고하죠.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가장 큰 착각. 와, 이 ETF는 연 15% 배당을 준대. 무조건 이거 사야지. 절대 안 됩니다. 배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품들, 특히 커버드 콜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파생 상품들은 콜옵션을 매도해서 억지로 현금을 쥐어짜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내 원금을 갉아먹어서 배당으로 주는 조삼모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당 ETF를 고르는 5가지 황금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가 배당률. 내가 지금 산 가격 대비 배당금을 몇 %나 주느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째, 배당 성향.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 몇 %를 배당으로 주느냐를 봐야 합니다. 100억 벌어서 30억 주면 배당 성향 30%입니다.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100억 버는데 100억을 다 배당으로 주면 회사가 투자를 안 하고 미래를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배당 성향은 30에서 60% 구간입니다. 셋째, 배당 성장률. 작년에 100원 줬는데 올해 110원 줬는가?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배당금이 계속 우상향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넷째, 주당 순이익, EPS. 빚내서 배당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본업을 잘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주 환원 수익률. 배당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불태워버리는 자사주 소각을 열심히 하는가입니다. 피자 10조각을 8조각으로 줄이면 내가 먹을 조각이 커지죠? 이게 자사주 소각의 마법입니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니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5가지 까다로운 기준의 체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2026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월배당 ETF 3대장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대장, 수비수 포지션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한화 자산운용이 만든 상품인데 무려 2012년에 상장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맏형 같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국판 SCHD, 슈드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배당 ETF, 슈드의 한국 버전이라는 뜻이죠. 핵심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무려 2조 6,412억 원입니다. 규모로 먼저 압도합니다. 배당 성장률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연 10.5%를 기록했습니다. 1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왔다는 뜻입니다. 꼼수 쓰는 커버드콜? 아예 취급 안 합니다. 철저하게 기업들이 벌어들인 진짜 배당금만 모아서 줍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금융주 같은 국밥 같은 고배당 종목 30개를 꽉꽉 채워놨습니다. 금융업 비중이 52.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경기 소비재가 16.85%로 그 뒤를 잇습니다. 소장님, 배당 수익률 보니까 연 4.25%밖에 안 되던데요. 너무 짠 거 아닌가요? 오해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이 ETF의 주가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가가 26,004제 파원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주가를 생각하면 4.25%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총 보수도 0.23%로 매우 저렴합니다. 배당금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순수한 배당금만을 재원으로 분배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13년 동안 지켜온 든든한 국밥입니다. 두 번째 대장, 극강의 공격수 포지션입니다.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ETF입니다. 나는 배당도 좋지만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 소외되는 건 죽어도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무기입니다. 이 ETF는 아주 독특합니다. 구성 종목의 상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강력한 성장을 챙기고 금융주로 든든한 배당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실적이 어떠냐고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200%를 돌파했습니다. 상장 이후 2배 이상 수익을 낸 겁니다. 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잡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질문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총 보수 1.1%입니다. 아니, 펀드 매니저가 미쳤나요? 1.1%면 패시브 ETF보다 3배나 비싼데 이걸 사야 하냐고요? 네, 액티브 펀드라 매니저가 직접 뛰니까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시장 지수보다 돈을 더 잘 벌었을 때 생기는 초과 수익분을 투자자들에게 특별 배당으로 얹어줍니다. 수수료 1%더 내더라도 매니저가 일 열심히 해서 수익률 10%더 내주고 그걸 배당으로 꽂아준다면 당연히 남는 장사입니다.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원한다면 이 ETF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 대장, 밸류업 트렌드의 끝판왕입니다.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입니다. 2026년 1월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삼성자산운용의 신상입니다. 이 녀석의 최대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편입 조건이 미쳤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딱 맞춰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기업만 핀셋으로 집어냅니다. 전년 대비 배당을 안 줄이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착한 기업들입니다. 거기다 자사주 매입 기업 비중을 55%로 구성해서 배당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전반의 흐름을 함께 반영합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을 보면 기존 고배당 ETF에는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았던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를 온몸으로 받는 종목만 모은 거죠. 2026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배당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종합과세 부담이 완화된 자본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이 ETF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바로 월중 배당, 매월 15일 배당 지급입니다. 보통 월 배당 ETF는 말일에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코덱스 ETF는 매월 15일에 배당금을 꽂아줍니다. 이게 무슨 마법을 부리냐면 여러분이 말일에 배당을 주는 플러스 고배당주 하나랑 15일에 배당을 주는 이 코덱스 ETF를 반반씩 사두면 매월 15일에 한 번, 말일에 한 번, 한 달에 월급이 2번씩 들어오는 궁극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는 겁니다. 은퇴자분들 입장에선 보름마다 현금이 꽂히니 심리적 안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자, 이제 이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전을 뛸 것인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퇴직금 1억 원을 이 배당 ETF 3대장에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을 소고기 사 먹는데 쓰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배당금을 다시 그 ETF를 사는데 보태는 배당 재투자, 즉 토털 리턴 전략을 딱 10년만 무식하게 반복하세요.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연평균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률을 합쳐 보수적으로 연 8%만 잡겠습니다. 1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원금 1억 원은 복리의 마법을 타고 2억 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월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 배당금은 대략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원금은 원금대로 불어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매월 100만 원씩 꽂히는 평생 연금 통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내 노예로 부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테마형 ETF는 운용사가 축포를 터뜨릴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이 식었을 때 철저히 유동성과 신탁 원본액을 분석하고 최소 3개월 관망 후 진입하라. 둘째, 전체 자산의 80%는 흔들리지 않는 월배당 ETF 코어에 나머지 20%만 테마형 ETF 위성에 투자하는 황금 비율을 지켜라. 셋째, 매월 15일과 말일 2번의 월급을 세팅하고 10년간 무조건 배당 재투자를 실행하라. 오늘 당장 실천할 액션 가이드들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켜세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ETF의 괴리율이 1%를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제 살깎아먹기를 하고 있는지 딱 2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배운 3대장 ETF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실 타이밍입니다. 결국 운용사가 오늘 ETF를 출시한 타이밍의 이유는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게임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현금 흐름을 위한 게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짜 도움됐다 싶으시면 영상 끄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보고서 뒤지고 팩트체크 완벽하게 끝내고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선생님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합시다.